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뤄지다 보니 국내에서 가계부채가 약 1,4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석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금리 인상이 마냥 또 한쪽에서는 반가운 얘기는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일단 네. 우리가 미국 시장 먼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 관련돼서 한국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부터 잠깐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장을 좀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왜 기준금리를 이번에 인상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인상했고요. 올해도 3월 달, 6월 달 그리고 이번 12월 달 인상했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인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어저께 제니 옐런 의장의 그 페이퍼에 붙여 나온 그 애펜딕스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GDP는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기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띈 것들 지금 보시는 것이 GDP의 어떤 미국의 그 성장 어떤 변동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GDP의 밴드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GDP의 상한선, 하한선 그리고 중간선을 보면 GDP의 중간선이 내년에 약 GDP가 2.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올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미국의 GDP가 2.1%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증시도 상당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GDP의 모습을 보면 결국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것이 이게 점도표라고 그럽니다. 점도표라는 부분을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 점으로 찍어서 나오는 거죠. 즉 미국의 연준위원들이 내년에 2018년, 2019년, 20년에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제 조그만 점으로 찍는 것을 점도표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1.5%, 1.25에서 1.5% 밴드로 들어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연준위원들이 바라본 시각은 1.5, 1.75, 2.0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되면 이제 금리가 두 번 정도 올리는 거죠. 통상 0.25%포인트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2.25, 2.5이기 때문에 현재 연준위원들이 바라보면 2.0에서 2.5 밴드 속에서 내년에는 금리를 지금의 1.5%보다 올릴 것입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어쩌면 올해보다 보면 이렇게 설명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판단은 아직까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연준 의장이 누구죠? 현재는 제니 앨런 의장이지만 내년에는 결국 어떤 제롬 파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내년에 기준금리를 세 번이나 올릴 수 있을까? 그런 퀘션 마크가 있다는 거 보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세 번은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 신임 연준 의장은 그러면 뭐 직전 연준 의장이 이렇게 내년에 세 번을 얘기했으면 세 번 아니더라도 두 번 정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고민이 이 시각 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2시 반이죠. 제니 앨런 의장이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FMC가 36912 1년에 4번 정도는 이제 기자, 즉 보면은 기자 컨퍼런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했던 내용을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는 차트를 통해서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제니 앨런 의장이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죠. 굿 애프터눈이라고 어저께 시작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4분의 1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타겟 레인지를 결정했다라고 어떤 페이퍼가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0.25에서 0.5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니 앨런 의장은 노동시장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은 통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올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한 가지 부분들은 강조드려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상 텍스 폴리시 이 부분은 저거죠. 법인세 인하, 조세 개편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고 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법인세 인하를 35%에서 20%로 법인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니 앨런 의장이 바라봤을 때 텍스 폴리시 즉 법인세 인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미국 경제를 좀 이렇게 리프트할 것이다. 미국 경제를 리프트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텍스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니 앨런 의장이 일단 법인세 인하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니 앨런 의장 관련돼서 어저께는 굿바이 제니 앨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볼 때 제니 앨런 의장이 만약에 그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죠. 만약에 제니 앨런 의장이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면 내년 2월에 연임을 할 텐데 결국 민주당에서 즉 줄을 잘못 써서 이번에 연임 안 됐다는 평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제이 파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니 앨런 의장이 이 파월 신임 의장을 상당히 싫어할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 파월의 원래 풀네임이 제이가 아닙니다.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월인데 애칭으로 우리가 제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제니 앨런 의장이 이렇게 공식적인 텍스트를 속에서 어떤 제롬 파월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이 파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 좀 관계가 좀 친밀하다는 평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니 앨런 의장이 이렇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못을 박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트럼프와 저희 표현됐던 것처럼 제이 파월 간이 친하기 때문에 결국 제이 파월이 신임 의장이 된다면 결국 미국의 어떤 기준금, 미국과 미국의 어떤 연준위원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말미의 의미를 보이고 있어서 제니 앨런 의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내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신임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보면 중립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어제 리뷰를 잠깐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결국 국내 정치로 넘어와봐야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9월달 계기로 보면 약 1,400조를 넘어서고 있고요. 2014년 9월달에는 2014년 9월달 대비로 362조면 1년에 약 110조, 120조 정도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시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통상 BIS라고 그러죠. BIS 우리가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본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국제기관인데, 한국의 그 가계빚 증가율이 세계 2위랍니다. 세계 2위. 정확하게는 43개국 가운데서 빚 증가율이 세계 2위고요. 세계 1위가 어디냐면은 중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내년에 퇴임을 앞두고 요즘 계속하는 얘기가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부채 비율이 높은 중국을 넘어서 우리가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속도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앞서서 미국의 어떤 FOMC 얘기를 계속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내년에 3번 정도 인상하지 않더라도 1번, 2번 인상하게 되면 이제는 한국의 기준금리와 연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얼떨결에 내년에 1번, 때론 2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한국이 그만큼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는 취약차주라고 그러는데요. 취약차주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겠고, 물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돈 없으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전체 7% 가운데서 94%가 가장 취약 부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이런 분들은 결국 악성 부채로 넘어간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권은 충격이 예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은행업종 가운데서 종목들이 상승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시각 은행업종의 주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이 기본적으로 0.6%에서 1.4% 상승을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은행업종은 좋아지지만 결국 은행업종 가운데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저신용자들이 그만큼 디폴트가 나면 은행업종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은행이 좀 스마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번에 3분기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요. 3분기 가계대출 가운데서 고신용자, 그러니까 신용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되시는 분들이 지난 3분기 전체 대출 가운데서 56.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가 되면은 그만큼 부실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 되는 분들이 전체 대출 가운데서 5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충격은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중신용자 그리고 저신용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하기는 더 어렵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판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